알프스의 평화로운 나라가 하루아침에 경제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던 곳이 강대국의 무자비한 압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바로 스위스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이 작은 유럽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상상도 못했던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무려 40%에 가까운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면서 한순간에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다른 나라들은 피해갔는데 스위스만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세계 무역의 규칙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제경제 질서의 원칙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복잡한 공급망 이론이나 상호 의존성 같은 개념들은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사면 손해고 더 많이 팔면 이득이라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였죠. 마치 동네 가게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수입과 수출의 차익만 보겠다는 겁니다. 한쪽이 웃으면 다른 쪽은 울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국제무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온갖 복잡한 이론들은 모조리 무시되었습니다. 오직 통관 서류에 적힌 숫자들만이 진실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상대국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팔았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는가, 이 두 가지 숫자의 차이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된 겁니다. 이런 새로운 게임 규칙 아래서 워싱턴은 과거에 복잡했던 협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무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비상시국에만 쓰도록 만들어진 특별법이었습니다. 원래 이 법은 적대적인 국가나 위험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범한 교역 상대국들에게도 이 강력한 무기를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무역 불균형 자체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갖고 있던 총을 이제는 교통신호를 어긴 일반 시민에게도 겨누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법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4월 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든 교역국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10%의 추가 세금을 매기되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들에게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훨씬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이었죠. 이건 마치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들에게 일단 기본 벌점 10점을 주고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 재량으로 벌점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명확한 기준보다는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이 더 중요해진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중대한 결정들이 의회의 동의나 복잡한 행정 과정 없이도 대통령의 서명 하나만으로 바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권력을 나누어 견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처음에 유럽연합은 32%가 넘는 어마어마한 관세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국에는 15%라는 그나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죠.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통적인 무역 협상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정치적 쇼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크고 눈에 띄는 두 가지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던 겁니다. 핵심은 2028년까지 무려 7,8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몇 년치 물건을 한꺼번에 예약 주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실제로 이런 약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벽한 홍보 소재였습니다. 수천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냈다고 자랑할 수 있는 화려한 숫자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유럽 기업들이 미국 땅에 6,200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두 번째 약속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정부가 대신 약속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비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수조 원짜리 성과를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완벽한 재료가 생긴 거니까요. 실제로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나중 문제였고 당장은 큰 숫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유럽연합은 추가로 몇 가지 상징적인 양보안도 제시했습니다. 특정 농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주고 미국 회사들의 유럽 진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조치들의 실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백악관에게는 유럽이 무릎을 꿇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누가 더 큰 체면을 세웠느냐였던 셈이죠. 일본과 한국도 똑같은 공식을 따라갔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약속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양보 조치를 섞어서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15%라는 관세율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도요타와 소니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확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한국은 삼성과 SK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투자를 부각시키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사실 이런 투자들은 이미 진행 중이던 계획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 새롭게 준비한 선물인 것처럼 포장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협상의 룰이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에게 눈에 확 띄게 크고 구체적인 보상을 제시해야만 합리적인 관세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다는 전통적인 원칙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더 중요한 점은 이런 거래들이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이 3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유럽이 우리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기로 했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이 처음으로 32%라는 관세 위협을 날렸을 때 스위스 협상팀은 놀라울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논리적인 경제 이론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전통적인 대화가 통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치 모든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게임을 하려고 했던 셈입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양국 간 경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이익을 고려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언어는 새로운 미국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죠. 스위스의 대표적인 제약 기업들인 로슈와 노바티스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말았어요.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큰 양보를 하는 건 선의가 아니라 약점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스위스가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투자 약속은 백악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도 된다는 확신만 심어줬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기도 전에 판매자가 먼저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 사람은 더 깎아달라고 하면 더 깎아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스위스는 이런 투자 발표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철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드를 숨기는 건데 스위스는 모든 패를 먼저 펼쳐보인 셈이었죠. 8월 1일 그것도 하필이면 스위스 건국 기념일에 미국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스위스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32%도 아닌 무려 40%로 올리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스위스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완전히 결렬된 직후에 나온 결정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 때문에 미국이 42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오직 상품 교역 적자 문제만 반복해서 언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스위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관계의 복잡한 측면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숫자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40%라는 숫자가 아무런 경제적 분석 없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420억 달러 적자의 10분의 1 정도가 적절한 벌금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전해지죠. 흥미롭게도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스위스를 상대로 무려 30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분야라는 건 넷플릭스 구독료, 구글 클라우드, 금융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IT 기업들이 스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연간 10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스위스에서 상당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할리우드 영화와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료도 매년 수십억 달러씩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만약 이런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했다면 전체 무역 적자는 90억 달러 정도로 크게 줄어들어서 훨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의도적으로 계산 공식에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는 거죠. 컨테이너에 실려서 항구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만 서비스는 보이지 않으니 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식당에서 음식값만 계산하고 서비스료는 무시하는 것과 같은 발상이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는 이런 불공정한 계산법에도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던 스위스 정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고위급 대표단을 워싱턴으로 파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더욱 굴욕적인 건 스위스 대표단이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약속된 바 없다며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초라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측은 스위스가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제안이란 당연히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이 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구매와 투자 약속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미 로쉬와 노바티스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도 제시했는데 왜 충분하지 않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문제는 스위스가 제시한 것들이 모두 이미 계획된 것들이거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건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선물이었는데 스위스는 기존 계획들을 재포장해서 내놓은 거였으니까요. 한편 스위스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은 미국의 변칙적인 협상 스타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스위스의 정치 문화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유럽연합처럼 정부가 비현실적인 대규모 투자나 구매를 쉽게 약속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국민투표 시스템은 정부의 협상 재량권을 더욱 제약했죠. 스위스에서는 중요한 국제협정은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특히 스위스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내 농업 같은 보호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리한 협정은 곧바로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스위스는 유럽연합과의 협력 확대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같은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정부의 협상 결과를 뒤집어버린 거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스위스 정부가 섣불리 큰 약속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정부의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신중함은 트럼프에게는 성의 없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속하고 거대한 거래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느리고 신중한 협의 과정을 중시하는 스위스의 정치 시스템은 애초부터 서로 맞지 않는 관계였던 셈이죠. 비유하자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응급실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더욱이 스위스 연방정부는 7명의 연방평의회 위원들이 집단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도 1년 임기로 순환하는 상징적 지위에 불과해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시스템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한 줄로 수백억 달러짜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스위스는 사소한 결정 하나도 여러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했던 겁니다. 억울한 관세 폭탄의 또 다른 원인은 스위스의 가장 강력한 산업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스위스 경제의 약 7%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제약산업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이 산업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그들은 엄청난 양의 의약품을 우리나라로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만들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상태였어요. 중국산 원료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스위스 의약품도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된 거죠. 미국의 목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로슈와 노바티스 같은 스위스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비싼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관세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 이들 기업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게 목표였죠. 실제로 로슈의 항암제 허셉틴은 미국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고가 의약품들이 바로 스위스 무역 흑자의 핵심이었던 거죠. 이를 위해 미국은 당근과 채찍 전술을 동원했습니다. 일단 제약 품목은 40% 관세에서 임시로 제외해 주었지만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었어요. 더 큰 압박이 뒤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백악관은 이미 의약품 수입에 대한 별도의 국가안보조사를 시작하면서 로슈와 노바티스를 포함한 17개 제약회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260%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었죠. 이건 마치 지금 당장은 봐주지만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벌을 줄 거라는 협박과 다름없었습니다. 40%도 충분히 높은 관세인데 260%라는 건 사실상 수입 금지에 가까운 수준이니까요. 더욱 교묘한 건 미국이 이런 압박을 정부 차원이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가했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거죠. 기업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개별적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2025년 초부터 스위스 제약회사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주요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미리 내어주는 건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이었어요. 스위스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백악관에게는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만 심어줬던 겁니다. 로슈는 이미 2024년부터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연구개발 센터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노바티스도 뉴저지와 매사추세츠에 생산시설 확장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존 계획들을 마치 트럼프를 위한 새로운 선물인 것처럼 포장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요구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한편 금 수출 문제도 큰 갈등 요소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1년간 스위스가 미국에 수출한 금은 무려 640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스위스 전체 대미 수출의 핵심이자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금을 제외하면 스위스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무역 적자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금 거래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금 수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욱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금을 수입해서 정제한 뒤 다시 수출하는 사실상의 금융 및 물류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스위스가 아프리카나 남미로부터 순도 92%의 금 1kg을 8,200만 원에 수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순도 99.9%로 가공해서 8,700만 원에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스위스의 실제 이익은 500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는 정제 비용, 물류비, 보험료, 직원 임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스위스 정제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에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거래 규모에 비해 실제 수익은 매우 적은 구조인 거죠. 사실상 스위스는 금거래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무역 통계상으로는 스위스가 미국에 8,700만 원짜리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기록되었죠.
더욱이 이 금의 최종 소유자는 대부분 미국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스위스는 단순히 가공과 보관 서비스만 제공하고 실제 금의 소유권은 미국으로 이전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마치 택배 회사가 물건을 배달하는데 그 물건값이 모두 택배 회사의 수출로 기록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조차 금 거래 통계가 실제 무역 수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요. 그런데 공식 무역 통계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런 통계적 허점을 파고들었고 부풀려진 적자 수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잡한 경제 구조는 무시하고 단순한 숫자만 보겠다는 거였죠. 7월 3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스위스가 주로 수출하는 1kg짜리 금괴에 대해 새로운 관세 코드를 적용하여 40%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즉시 혼란에 빠졌고 스위스 정제소들은 미국으로의 금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글로벌 금 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 금 정제의 73%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길이 막히자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하루아침에 막혀버렸습니다. 취리히와 제네바의 금 거래소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금 정제 업체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어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조치가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채굴된 금이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전통적인 루트가 차단되자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스위스는 제대로 된 보복 관세 카드조차 꺼내들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한 상태라 마땅한 무역 보복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매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세가 없는 상태였죠. 결국 올릴 관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구매 계약 취소 같은 비무역적 보복 카드를 검토해보았지만 이건 트럼프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스위스가 F-35를 사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히려 F-35 계약을 취소하면 스위스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진행해온 도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대안이 될 만한 전투기도 마땅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스위스가 할 수 있는 건 유럽연합이나 세계무역기구에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자간 기구들의 분쟁 해결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당장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40%라는 관세 폭탄이 현실이 되자 스위스 경제학자들은 이 관세가 스위스 경제 규모를 최대 1%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870만 명의 소국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었죠. 특히 수출의 22%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시계 산업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들 앞에서 가격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되었습니다. 롤렉스나 오메가, 태그 호이어 같은 고급 브랜드는 그나마 브랜드 파워로 버틸 수 있었지만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 브랜드들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였어요. 스와치 그룹은 즉시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슘몬그룹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유일한 대안이었던 겁니다. 또한 치즈와 초콜릿 같은 스위스 특산품들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경쟁국 제품들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안게 되었습니다. 40%의 관세가 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스위스 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마치 똑같은 상품인데 한쪽에만 40% 할증료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네슬레와 린트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중소업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스위스 농가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급 치즈나 와인 등을 미국에 수출하던 농가들이 갑자기 판로를 잃게 된 거예요. 특히 그리에르 치즈와 에멘탈 치즈 같은 전통 제품들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업계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위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면 관광객들의 발길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였죠. 이번 사태는 스위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품질과 신뢰, 합리적 협상이라는 전통적인 가치만으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자부심이 원천이었던 독자 노선과 중립주의는 거대 경제권의 보호막 없이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인 압박 앞에서 소국의 원칙과 자존심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국제법이나 다자간 협정 같은 기존 질서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꾸면 다른 나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유럽연합이 15%의 관세를 확보하는 동안 스위스 혼자만 40%의 관세를 얻어맞은 이 사건은 스위스 내에서 유럽연합과의 더 깊은 통합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내 여론조사에서는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 28% 수준이던 지지율이 52%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독자 노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국민들의 인식 변화였죠. 작은 나라가 혼자서는 글로벌 주도국의 압박에 맞서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규모의 경제와 집단적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스위스가 실제로 잘못한 게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국제 규범을 잘 지켰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건설적으로 협상에 임했어요. 하지만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 중에 갑자기 손을 써도 된다는 규칙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발로만 차려고 하는 팀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스위스의 정직하고 투명한 협상 스타일은 과거에는 장점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단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카드를 미리 보여주고 상대방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답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결국 스위스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해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면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앞으로 스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해 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스위스의 선택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